네, 오늘 짱 랭킹 5 시간입니다. 오늘 짝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키워드들 저희 순위별로 나열했고요. 여기에서 전략에 대한 힌트들 콕콕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도 함께 하실 겁니다. 모니온과 신한투자증권 이상경 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과는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데 네, 두 분과 그리고 랭킹5의 시너지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은 또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시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위원님. 예,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랭킹5 오늘 어떤 이야기들로 꾸려볼까요? 첫 번째, 5번째 올라와 있는 K-팝 걸그룹 천하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오늘 뭐 컨텐츠 게임 이렇게 무형자산 쪽이 일제히 잘 가는 장은 결코 아닙니다. 리오프닝도 어찌 보면 선별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엔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오늘 뉴스가 많이 나온 영향인지 상당히 강합니다. 엔터주 분위기 먼저 위원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소외된 적도 올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는 가운데서 상당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 대한 반응일까요? 아니면 그간 못 갔던 데에 대한 분풀이 성격일까요? 일단 지금 오후짝의 엔터주의 흐름 먼저 보여주신다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터주에 대한 시각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소위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로 엔터주를 봤었죠. 리오프닝이 된다라면 억눌렸던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엔터주들의 온기가 따뜻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봤었던 거죠.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조금 수년되는 분위기였었고 이제 2023년을 목도하는 시점에서 각 증권사들이 엔터주에 주목하는 리포트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리포트를 냈던 것은 올해 콘서트에 대한 재개 기대감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투자자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콘서트에 대한 매출 수익 비중이 엔터사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콘서트를 한다라는 것은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한정된 티켓 발매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그렇게 개선돼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콘서트만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콘서트를 한번 다녀오신 분들을 생각을 해보시죠. 콘서트를 다녀오시면 그 다음에 다양한 굿즈를 사게 되고 또 팬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발할 수 있는 드디어 이제 콘서트가 생긴다는 거죠. 자, 정리해드리면 콘서트 자체만 갖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다양한 팬덤을 끌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엔터주들의 실적을 끌고 온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올해 이제 다양한 콘서트 계획들을 이제 그 엔터사들이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트리거가 되는 게 이제 SM 같은 경우 뉴진스죠. 뉴진스 같은 경우 싱글 앨범 100에 들어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브의 뉴진스. 예, 하이브의 뉴진스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BTS의 공백을 과연 누가 메울 것이냐라고 봤었는데 뉴진스가 이걸 메웠고 자, 우리가 싱글 차트 100에 들어간 것은 BTS가 블랙핑크가 2018년 들어간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룹 앨범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싱글 차트에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건 라디오에서도 방송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점수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빌보드 그냥 들어간 거랑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뉴진스의 성과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올해 신인 그룹이 12개 팀이 나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엔터주들이 이제는 과거에 단순하게 리오프닝이 되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에서 이제 구체적인 펀드멘탈로 콘서트가 열릴 것이고 이들의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부 엔터사들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재계약이 없다라는 것들도 있지만 일부 엔터사에서는 중요한 보이그룹의 군 제대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BTS의 공백을 충분히 메울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콘서트에 대한 사실 그 이후의 판매량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주셨고 모멘텀 측면에서도요. 이상경 차장님도 비슷하게 보실지 궁금해요. 사실 콘서트만 믿고 지금까지 리오프닝 테마로 달려온 게 엔터인 것 같은데 추가적인 동력이 필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지금 나온 뉴스가 충분하다고 보세요. 위원님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결이 비슷할까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엔터주들 대부분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포인트가 바로 IP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국내 엔터 산업에 대한 지분을 늘리느냐?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ROE가 전체적인 산업군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ROE가 6에서 7%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가 13%. 근데 엔터 같은 경우에는 ROE가 60%가 넘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높네요. 네, 그럼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인 거고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JYP랑 하이브를 선호하는 게 글로벌 IP를 갖고 있고 이번에 전국이 월드컵 주제국을 불러주면서 보여줬죠. 그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거군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공연에 대한 부분들, 재개 이런 부분도 강화가 되지만 IP 하나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직접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있고 과거 엔터주도 탐방을 다녀보면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신인그룹에 대한 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원웨이 만들어진 산업에 대한 구조화된 시스템을 완전히 체계화시켰고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이제는 성장 산업이 아닌 성숙기 산업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국내 엔터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는 당연한 거고 그중에 대표 기업이 국내에 속해져 있는 하이브랑 JYP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런 걸로 실적이 좋아져요. 신인그룹이 나와서 이런 성적표가 나왔어요. 이것보단 차장님 그러면 1차적으로는 외국인이 계속 사는지 그리고 이전에도 사우디 쪽에서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었잖아요. 자금이 유입되는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는 건가요? 외국인 수급은 지속적으로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비중이 계속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중동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큰 산업의 축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억눌렀던 여러 가지 제재 부분을 완화시켜주면서 엔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신세대 부분하고 엮이면서 긍정적인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게임과 엔터에 대한 부분들을 중동 쪽에서도 강화시키는 흐름들이 이어져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YG 엔터 탐방을 가서 느꼈던 부분하고 최근에 이제 좀 다르긴 한데 3D 제작 업체라든지 이제 조금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커가고 있는 덱스터라든지 유지오 스튜디오 이런 부분들을 간다라고 하면 조금은 산업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흐름을 좀 달리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단순하게 음악이 많이 뷰가 나오고 스트리밍이 되고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찾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IP 하나만을 가지고도 그 엔터 산업이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산업에 대한 뷰를 달리 봐야 될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만 짧게요. 산업에 대한 뷰가 달라졌으니까 사장님 지금 올라가는 엔터주 잡는 게 정답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JYP 정도 될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7조에서 8조 정도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JYP 같은 경우에는 아직 3조 언더이기 때문에 체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육성되는 시스템이라든지 IP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작사와 작곡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JYP는 매력이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여기엔 동의하실까요? 사실 IP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안 들어본 것 같아서 이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구간도 맞는지에 대해 짧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길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겠죠. 근데 그 축을 놓고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어떻게 피워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축을 놓고 긴 시야로 보느냐, 아니면 그 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매매 모멘텀을 잡아가느냐, 그러한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굵직한 그런 테마 속에 이제 다양한 어떤 신인 그룹들 나오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가지들이 점점 늘어나는 개념이겠죠.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인 그룹의 관건은 3개월 내에 평가된다라는 점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를 조금 넓게 두 분 모두 보셨습니다. 산업의 성장성과 함께 뻗어가는 가지가 어딜 향해 가는지에 대한 꼼꼼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점 한번 메모를 해두시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명절 앞두고 두근두근. 가족이 모인다라는 것도 두근두근입니다만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 측면도 저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설캉스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설캉스하고 네이버 이렇게 검색 엔진에 딱 쳐봤더니 정말 예약 만석 거의 이제 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장님께서 저를 보고 씩 웃으셨는데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그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가질 자리인지 좀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소비 키워드로 차장님 저희가 본다라고 한다면 여행을 끝물로 볼 수 없는지가 궁금하고 일단 내수에도 집중해도 이걸 봐도 되는지 포인트를 먼저 짚어주세요. 큰 흐름상에 본다라고 하면 전일 친구들이 어제 인천공항에 가서 프리미어 라운지에서 거의 한 40분 정도 대기하고 들어가서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번 연휴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천공항 주변에서는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멀리 본다라고 하면 소비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베트남 이번에 이제 파견을 받는 이제 동기 얘기를 들어보면 베트남에서 예전에는 한류 부분이 이제 먹는 거라든지 금융업종 그리고 이제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이었는데
이제 국내 기업의 오리온이 가서 상대적으로 초코파이 이후에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먹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최근에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모멘텀을 갖고 최근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면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제과 업체들이 이제 해외에 진출을 해서 이제 현지화에 대한 부분들도 완연하게 진행이 돼서 이제 결과로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곡물 가격이 오르고 설탕 가격이 오르면 그런 부분들을 전가시키는 부분들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어느 정도 눈치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가가 훨씬 더 좀 자유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인데 오늘 좀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돌았을 때는 이제 일부 짜퉁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면세점에서 어느 정도는 필터링이 안 돼 팔았다라고 하는 좀 뉴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좀 노이즈가 생긴 부분이 면세점 주가를 좀 하락을 이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좀 이제 저희가 500불 시대가 아닌 이제 3,000불, 2,000불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복 여행도 있지만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강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면세점 주식도 좀 호텔 신라를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사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 내국인이 많이 소비한다, 국내에서 무언가를 한다라기보다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매출 아니면 오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매출에 더 집중하고 계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은 어떠세요? 저희 여행에 대한 거는 많이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해외 쪽에 집중하신다는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쪽 보신다면 포인트는 어디 두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사장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죠. 우리가 초코파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작년에 가격을 올린 게 9년 만에 올린 겁니다. 진짜 오랜만에 근데 올렸네요. 그 사이에 중국에서는 5번 올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작년 초에는 중국에서 그 온라인상에 보면 초코파이 불매 운동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는 안 올리는데 중국에서는 계속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오리온이 또 중국에서 대박을 친 게 뭐냐면 감자칩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원래는 안 감자칩이 먹었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들이 감자칩이란 개념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소위 말하는 감자칩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중국 사람들이 이제 입맛을 사로잡았다라는 개념이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현지화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트리거가 된다. 그러니까 매출 비중을 놓고 보면 중국 비중이 좀 낮아지고, 동남아라든지 러시아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오리온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소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현지 입맛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삼양식품에 이번에 그 밀키트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입맛이라는 게 그 소금 0.01g에 따라서 입맛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는 기업이 삼양식품, 오리온, 농심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라면 맛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CJ가 만드는 밀키트하고 저는 삼양식품이 만드는 밀키트가 맛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편리성과 맛의 차이가 이제 거기 생기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라면 중요한 트리거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2월 말 입찰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천공항의 입찰이 2월 말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결정이 올 가을에 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그 단일가 입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통으로 들어올 때 얼마였다라는데 코로나가 터지고서 2020년 하반기 때 재입찰이 들어갈 때 면세점들이 다 빠지겠다고 그랬어요. 고정비 효과 때문에. 근데 이들이 인천공항이 면세점을 뺀다라는 것도 자기네 입장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출 대비 얼마로 내는 걸로 바꿨고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공고가 났습니다. 따라서 호텔 신라라든지 롯데 같은 경우 면세점에 들어갈 때 과연 얼마의 고정비를 써낼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향후 트리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일단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소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늘어나는 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상반기까지는 억눌렸던 소비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자명합니다. 지금 주위에서 해외여행 한번 나가겠다라는 분들, 실제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 이후에 평준화됐을 때의 가격이라든지 평준화됐을 때의 모습을 미리 한번 예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2018년, 19년도에 현상이 있었던 기조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수준까지 올라왔죠. 90%까지. 그다음에 추가적인 알파가 붙지 않는다라면 이제는 한계에 달할 수 있죠. 다행스럽게도 추가적인 알파인 중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멘텀이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이 열린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일단 중국이 열리면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자명하지만 중국이 열리고 나서 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추가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도 중기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디를 봐야 되고 중장기로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주셨는데요. 이상경 사장님,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중국을 앞서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많은 분들이 지금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았던 쪽에서 부진했으니까 이제 꽃을 피울 것이라는 기대감 가지고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시장 하이라이트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의료기기, 미용기기 쪽이거든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중장기로 봐도 지금 초입 구간인지 시장의 반응이 살짝 아리송해요. 미용기기까지 같이 묶어서 본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도 소외된 쪽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지금 빛나는 쪽을 잡을까요? 오늘 이슈 중에 하나가 모더나가 중국의 mRNA 백신에 대한 공급을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과거에 중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이제는 중국이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번 춘절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의 대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리오프닝이 처음에 시작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과도기를 거쳐서 이제 성숙기로 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국내도 30일을 기준으로 마스크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빠르면 중국도 상반기 안에 마스크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라고 보고 오늘 미용 기기들이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미용 기기가 짧게는 2년에서 3년 정도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부분이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근데 최근에 보신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미용 기기들이 국내에서 충분히 임상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완화가 된 상태에서 수요가 만들어졌고 시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가까운 중국에 가서 저희들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미용 기기들을 실현을 해서 의료 시술 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런 식으로 사업에 대한 확장을 가져갔고 그 임플란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 점유로 가져왔다라고 하면 미용 기기들은 짧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필러라든지 보톡스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 메디톡스나 휴재를 중심으로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대부분의 미용 기기들이 이제 중국에서 자리를 잡는 시점이 이제 진행이 되는 초입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입 단계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두 분께 그냥 아니다 맞다 이것만 리스크 요인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춘절 그러니까 설 연휴 국내 뭐 국외 다 앞두고 있어서요. 이에 따른 리오프닝 브레이크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된다?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리스크 관리 필요 없다? 어느 쪽으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사장님께서는요? 네, 저도. 알겠습니다. 춘절 이동 이후에 다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저희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오히려 좋을 수 중국이 있다? 왜냐하면 네. 코로나 피크아웃을 안 찍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런데 이번 춘절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피크아웃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고 내려오는 단계를 전 세계가 다 겪었는데 중국만 아직 안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당국도 2월 말까지 비자 발급을 하는 게 이게 춘절 이후에 코로나 병점 찍으면 2월 중순 정도 확인되겠죠. 네. 아마 그거를 본 게 아닌가라도 미뤄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네네. 오늘 홍콩에서 이제 중국에 관련된 비자 부분들을 이제 검토 안 하겠다라고 뉴스가 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제 홍콩 같은 경우도 가장 폐쇄적인 국가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입국과 출국에 대해서 이제 아예 이제 격리 조치를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번 춘절 연휴 전후에서는 중국에 대한 브레이크는 뭐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소비 그리고 중국 이야기 나오니까 정말 해주시고 싶은 멘트가 많은 걸 보니까 얼마나 시장에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체가 뭔지 궁금합니다. 3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정체가 궁금한 건 플랫폼주입니다. 오늘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가 초반에 많이 나왔을 겁니다. 지금은 좀 오후에 들어서면서 시장 흐름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금리 인상기의 피해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 먼저 풀어가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이버 카카오 성장주입니까? 성장주라고 하기 조금 아니면 어색합니까? 성장주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이제 어색하죠.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불렀었던 것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었던 시기에 성장주로 불렀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정말 잘하고 있을 때 정말 너는 참 이쁘고 귀엽다라고 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성인이 됐는데 여전히 이쁘고 귀엽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죠.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 바로 그런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소위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한 높은 밸류를 주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줬었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다양한 어떤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면서 고속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에 밸류를 줬었죠. 단지 금리가 싸서 이들에게 그 고속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줬다라는 부분들
플러스 이 기업 자체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줬습니다. 자, 이제 이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주식은 그렇습니다. 모든 주식은 스타트업 단계를 지날 때는 성장에 대한 가치를 새겨주다가 이게 결국은 가치주로 넘어오게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1980, 90년대에는 고속 성장주였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를 성장주로 보는 시각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과도기적인 국면에서 이들이 과연 어떠한 가치주로서의 영역,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느냐가 저는 관건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지금 바닥에서 금리가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다.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도 아니고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성장주를 다시 본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논리적 접근이 그건 잘못됐다라고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성장주에서 가치주 넘어온다. 이것은 가치주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그런 가치주들이 아니라 재무제표상의 이익이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찍히느냐라는 거죠. 이들이 성장을 안 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20%씩 성장하던 기업이 이제 5%씩 성장한다라면 성장주로 불리기 어렵다라는 점 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좀 반문하는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도대체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래라는 대답을 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라는 점이 이들을 보는 시각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찾아야 성장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시는 것 같네요. 자, 사장님도 비슷하실까요? 만약에 금리에 이렇게 취약한 게 아닌데 성장주로 시장에 묶여서 흔들린다면 그에 따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 트위터 직원들이 트위터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이제 태블릿 PC라든지 이제 책상을 중고나라에 팔고 있고 이제 이런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좀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랑 네이버는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한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비상장 업체,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카카오 웬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IPO를 앞두고 있고 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전에 어느 정도는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카카오 밑에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좀 어려운 국면을 가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의 축이 있고 이제 여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고라든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업들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 비용을 줄인다라고 하면 마케팅에 대한 좀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네이버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의심이 될 텐데 여전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밑에 있는 자회사 같은 경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스트리밍을 보지만 최근에 웹툰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고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마켓을 점유를 하면서 새로운 성장성을 찾아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권에 벗어나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하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네이버, 카카오는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변동성 있는 오늘 자리에서 한번 체크해 드렸습니다. 일단 성장성에 대해서 물음표가 달린 자리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키워드에서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을까요? 있다면 여기일까요?에 대한 물음으로 저희 신성장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이슈 있는 쪽을 바로 좀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변동성을 좀 진단을 받아볼까 합니다. 위원님, 오늘 애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AR 안경 출시 미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메타버스가 내리는 건지 아니면은 올랐기 때문에 내리는 건지 항상 이게 헷갈립니다. 무게가 있는 뉴스인지 그리고 흐름 좀 분석을 해주세요. 굉장히 좀 무게감 있는 뉴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올랐었던 것들이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하면서 굉장히 잘 가고 있었던 그런 섹터죠. 삼성이 투자한다라는 것도 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투자한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어제는 또 KT까지 인공지능에 여기에 더하면서 저는 이제 일종의 1월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이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 1월 효과라는 게 그런 거죠. 펀드멘탈을 지금 확인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1월 효과고 이 부분이 나타난 것들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번에 애플의 이건 뭐 애플은 뭐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올 때까지는 뭐
주위에서 얘기하는 거지 애플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실물에 대한 사진이 또 돌아다니면서 이 XR기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봤는데 또 출시가 연기됐죠. 애플 정말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전적인 소설 고도를 기다리며를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 소설을 보게 되면 고도는 끝내 나타나지 않죠. 소설이 끝날 때까지. 그런 것처럼 애플의 자율주행차, 애플카 언제 나올까요? 나오기는 어렵죠? 할까요? 나올 그리고 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XR 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었죠.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기술을 구현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단계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전형적인 거죠. XR 기기에 대한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었습니다. 이걸 과연 못 만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렇게 기술이 특별하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기존에 나왔었던 XR 기기가 수많은 그 울럼증이라든지 멀미 효과 때문에 통용이 안 됐던 거 이걸 없애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미세한 부분을 잡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당장 로봇, 내 주위에 로봇이 돌아다니고 내 주위에 아바타가 다니고 내 주위에 인공지능이 말을 하고 하는 것들 미래에는 이루어지겠죠. 분명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실생활까지 다가오는 데는 수많은 간극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번에 애플의 이번에 XR 기기 연기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되는 중요한 트리거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카도 그렇고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이 패턴 속에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듯한데요. 이상윤 차장께도 궁금합니다. 신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잖아요. 지난 1월에는 로봇만 움직였다면 올해는 조금 1월에 더 넓은 범위에서 그 영역이 설정이 되고 있는데 꼭 어떤 이슈에 한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쪽, 메타버스도 그렇고 버틴다고 하면 로봇 쪽 좀 넓게 그냥 열어드릴게요. 가장 신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한다면 어디를 지금 손을 대시겠습니까?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은 로봇 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다보스 포럼이 진행이 되면서 에너지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정책적으로 정부 정책을 따라가면서 그 정책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 같고 대부분 시장에서 1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해 계획과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해주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수혜주를 또 찾는 게 시장에 대한 역할인데 올 연말, 그러니까 작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올해 1월 15일까지 흐름을 봤으면 상대적으로 이번 시장이 강할 것이다라고 예상한 아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나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2000선 초중반에서 2450까지 더더군다나 배당락 부분까지 감안을 해보면 네. 거의 2500선에 육박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 흐름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월화 연휴를 앞두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외국인만이 홀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과 함께. 근데 대부분의 삼성전자와 LG화학을 중심으로 시장 전체를 좀 받쳐주면서 좀 시장을 끌어가는 흐름이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해주면서 그동안에 좀 올랐던 부분들을 좀 하락하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성장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관점에 대한 부분들은 동일하고 따라가되 이격이 좀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정말 이 기업이 숫자가 나오고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같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올리는 부분까지 좀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좀 긴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멘트를 잡고 저희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신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 깊이 있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터빈 1위 기업 한국 찍었다라는 오늘 뉴스 아실 겁니다. 풍력주에 대한 관심도가 이만큼 높아진 오전이었는데요. 그 식기도 정말 빠르게 식네요. 이야기 전반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상 사장님, 네. 아까 긴 안목 이야기도 해주시고 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요 신성장 어떻습니까? 사실 뉴스 무게로 본다면 강력한 뉴스 아닌지 왜 이렇게 뉴스만큼 시세가 못 따라가는 것 같은지 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장 흐름 분석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하반기에 조금 관심을 좀 받았고 올해 넘어오면서는 풍력에 대한 좀 관심이 시장에서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자리와 위치 그리고 해상 풍력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발전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윤 대통령께서 대부분의 이제 가장 글로벌 1위 기업인 풍력 업체와 한 5조 정도 계약을 통해서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시키고 2050년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해상에 설치하는 것보다 육상에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이고요. 해상 풍력이 굉장히 고비용인데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투자가 되고 발전이 되고 시장이 커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서해보다는 동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흐름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람에 대한 부분들이 편서풍이 불면서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밑단을 만드는 게 삼강 M&T고요. 구조물을 만드는 게 동국 SNC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윈드를 만드는 게 CS 윈드인데 발전기 터빈, 그러니까 즉 그 뒤에 축을 만드는 거는 국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글로벌 업체, 스웨덴 업체에 비해서는 여전히 모자란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여전히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숫자로 정말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되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크고 좋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주가가 왜 화려하게 못 가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그런 흐름들이 여전히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좀 조선업종처럼 이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주를 먼저 받고 2025년까지 만들고 생산하고 이제 마진을 가져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빠르면은 올해 3분기부터 이런 마진들을 좀 각각의 기업들이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비슷하게 보실까요? 뉴스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실망, 특히 CS 윈드 쪽 보셨던 분은 정말 오늘 마음이 조금 너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을 저희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답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현명해지셨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현명해지셨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시면 3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은 아직까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티 지역 본부를 우리나라로 옮기겠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언론도 있고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좀 꼼꼼히 면밀하게 살펴봐야지 이 뉴스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 이렇게 지금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 반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현명하신 판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뉴스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뉴스에 우리가 갑자기 대응을 해서 주가가 반등해야 될 뉴스냐라고 본다라면 일단은 좀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 얘기가 나왔고요. 다보스 포럼에서 본다라면 거기에 지금 이제 각종 경제학자들 그다음에 CEO들이 모여 있는데 오늘 나온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발표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글로벌 CEO들에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분들의 58%가 12개월 내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신들의 회사의 투자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 제니 델런 재무장관과 유어 총리가 만났을 때 글로벌 공동 대응을 하자라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글로벌 공동 이슈인 기후 문제를 또 거론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특정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라는 모호한 어떤 뉴스보다는 글로벌 CEO들과 그다음에 글로벌 그다음에 이제 그 의사 결정권자들이 이런 부분의 투자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에 오히려 방점을 찍고 중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그림이 그려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구체화된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시작이라는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어요. 저희 원픽 들어볼 시간인데 좀 여유 있게 듣고 싶었는데 오늘도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원픽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상경 차장의 토픽 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SAMG 엔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하는 그 종목 맞습니까?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에 대한 포인트는 12월 25일 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중국에서 매출 1위를 찍은 왕구가 바로 미니특공대와 타이니핑이라고 하는 왕구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춘절을 앞두고 여전히 좀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유튜브 쪽에서는 과거 2015년에 진출했던 미니특공대가 시즌2를 시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애들한테 관심이 없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당사 방문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네. 국내에 디즈니를 꿈꾼다라고 해서 이제 스튜디오라든지 3D 애니메이션 쪽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직원들이 회사 소속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큰 기업이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17,000원에 상장은 했지만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난주에 포인트를 잡았던 건 아기상어가 시장에서 1조 정도 밸류를 받고 있는데 5천억 언더에서는 쌈지엔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춘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국에서 좋은 자리를 받고 여전히 이제 게임 업체들이 판호를 받는 가운데 네. 국내에 이제 속해져 있는 이런 애니메이션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전국 방영권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좋은 흐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돼서 좀 움직이는 그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46,800원대 어디까지 보시는지요? 뭐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급등을 해서 네, 오늘 맞아요. 매수 자리는 좀 접근하는 건 좀 부담스럽고요. 아마 좀 스터디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42,000원까지 만약에 금주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해서 6만 원 선까지 좀 보유해서 시총 5천억 내외까지는 좀 가져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탐방 결과에 따른 분석해 주셨고요. 지금 아닙니다.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목표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차영주 위원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픽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그 설캉스 얘기했죠. 네. 설캉스 관련해서 GS 리테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S 리테일이요? GS 리테일이 호텔 4개를 가지고 있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제주도에 5성급 호텔을 갖고 있는데 2015년도에 이제 GS 건설이 만들어 놓고 매각을 GS 리테일이 떠났던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대박 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이제 강남권에 호텔 4개를 갖고 있는 3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객실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죠. 따라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 지금 다른 편의점 쪽 수익률도 굉장히 좋지만 그쪽 영업이익률은 한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호텔 쪽 영업이익률 6%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면 우리가 호캉스와 관련해서 투자한다라면 오히려 호텔 신라보다는 GS 리테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라인 27,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랭킹5 시간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신한투자증권 이상경 차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두 분 모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